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을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역 의원 컷오프와 대구 경북 TK 공천 발표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따른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돼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최대 100년 징역형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이 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적 쟁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천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면 구속 수사하겠다면서 경고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오늘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험지 출마를 권유받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69개 지역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통보 시점도 관심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러폼 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설 경우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12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합니다. 하나 구단은 류현진과 계약기간 8년 최대 17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O 역대 최대 계약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대설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새 얼어붙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재난으로 담요 한 장 챙기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이 겨울을 얇은 텐트에서 보내야 합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로 지붕이 무너지고 얼음이 녹은 차디찬 빗물이 발목까지 고이는 이곳. 배고픔까지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후원 문의 080-757-0119 1933년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국제구조위원회는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담요와 난방기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전쟁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전화 주세요. 후원 문의 080-757-0119 국제구조위원회. 싸다구 185-4900 축하가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 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타이어뱅크가 1,000억을 준비했습니다. 아기 낳은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 50% 할인해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 KO.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내일 잘 먹을 일 있는데. 내일 촬영 있는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편안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서 의사단체와 전공의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천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8천 명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상급병원에서는 응급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YTN 취재기자가 서울성모병원, 전남대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불러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자리를 이탈한 전경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환자 피해가 커지고 또 경부도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전공의의 이탈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어제보다 45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2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808명에게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환자 피해도 늘어서 어제도 수술 지연 등 피해 사례 57건이 신규 접수됐습니다. 의대 동맹 휴업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22개 의대에서 3천여 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해 누적 10,000명을 넘었고 10개 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어서 병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성모병원은 상급 병원들 중에서는 비교적 진료 차질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응급실에 사람이 몰리면서 병상이 줄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응급실 병상 27개 가운데 16자리 정도가 비어 있었는데 현재는 10자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상급 병원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서울대병원은 현재 병상이 모자라 대기 인원이 생겼고 서울 아산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 병상도 2-3자리만 남았습니다. 수술과 진료 차질도 이어져서 빅5 병원의 경우 수술실이 30에서 70%까지도 비었고 연세 세브란스의 경우 응급 내시경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분 진료만 가능한 과가 속출한 상황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공의 70% 정도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의료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아 보호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진료 공백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들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련병원 5곳의 전공의 500여 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40여 명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선 전공의 319명 가운데 26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원에서만 120여 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42명 가운데 100여 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광주 기독병원에선 전공의 3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은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곳곳엔 전공의 업무 공백으로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병원 측은 비상 근무 체계로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장기 입원 환자나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단 사직 전에 수술을 받고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니 대신한테 수술을 안 시켰으면 좀 더 며칠 더 기다렸다가 뭐 하든지 어떻게 뭐 했을 건데 그냥 뭐 나가라 그러면 집에 뭐 우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나머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교수와 전임의를 투입해 당직제로 운영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임의들도 이달 말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 의료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오선열 기자와 함께 의료 현장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일 TV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한 발언입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누가 진료받고 싶겠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의사제를 비판하며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세요. 네. 뭐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교육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죠.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의대를 성적이 뭐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을 뽑아서 예.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의무 근무를 또 시킵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표출된 거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건 육성하는 시스템이라며 좋은 성적이 좋은 의사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토론에서 화제가 된 말이 또 있는데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 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지기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을 할까요? 이건 어제 일간지 1면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광고인데요. 이 교수님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협이 이 광고에 대해 얘기하면서 김윤 교수의 이름을 언급한 걸 보면 김 교수를 겨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시냐는 제목의 광고 좀 더 자세히 보죠. 지난 20년 동안 의원의 외래 환자가 35% 줄었고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은 6천 곳이 넘는다며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뎠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정원을 왜 2,000명 늘려야 하는지 근거 자료를 설명하다가 나온 발언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그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그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고요.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데 여의사 비율이 늘다 보니 의사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건데요. 여성 의사들은 반발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성별이 아닌 전문성과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박 차관의 발언을 반박했고요.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박 차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의사회 오늘 궐기대로 가질 예정이고요. 정부 규탄에 나설 방침인데 그에 앞서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비판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지적에 대한 반대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위헌적 포갑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다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언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 연구자들이 2000년 증언을 주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언하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언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 정원 증언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소축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80, 90년대 신설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의사 중 30대, 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언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 증원 관련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인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회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여 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거짓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을 질타와 분노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이 되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부의 위헌적 포갑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 주십시오.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4만 의사가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는 원년 2224년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네, 의협 비대위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논리 가운데 환자 고령화와 의사 고령화 주장 역시 외국도 은퇴 연령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도 정부가 집단 행동이라고 하지만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게 어떻게 집단 행동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리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로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의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15일 증원 규모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벽 시간 눈이 쌓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던 30대 남성이 차에 끼이며 숨졌습니다. 눈을 치우던 제설차도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독산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내리막길을 가던 소형 SUV가 밤새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진 건데요. YTN이 확보한 CCTV에 아찔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사로에서 차량 한 대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뒤에서 온몸으로 이를 막던 남성은 결국 균형을 잃고 차와 함께 밀려가고 맙니다. 주행 중 차가량이 미끄러지자 인근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게 운전자가 내려 직접 막으려고 했던 건데요. 결국 본인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이어졌고 30대 운전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부천시 소사고도로에서는 눈을 치우던 8톤 제설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이 일부 부서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남부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 몇 가닥이 도로 쪽으로 늘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경찰은 한때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들을 우회 조치했는데요.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SKT 측이 아침 8시 40분쯤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며 현재는 통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구청은 선 위로 눈이 쌓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에선 화단에 있던 나무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며 차량을 덮쳤고요. 인천 송도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소방당국에는 밤사이 눈 피해 관련 신고가 수십 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북에서도 제설차가 넘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 생강면의 한 도로에서 눈을 치우던 제설차가 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8살 A씨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눈을 치우던 제설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높이 6m짜리 축대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9대가 파손됐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으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추가로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눈 전망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대문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폭포 주변 보니까 눈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졌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폭포 주변에도 이렇게 내렸던 눈이 녹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폭포가 이룬 설경은 정말 아름답지만 오늘 낮 동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에도 이렇게 내린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눈비가 모두 그쳤는데요. 여전히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강수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6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이 중부 내륙에서는 점차 눈이 잦아들겠지만 남부 내륙에는 밤 사이에도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늦은 밤 경기와 강원 내륙 곳곳에는 한때 약한 눈이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빙판을 이룬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0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서는 눈비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벌써 사흘째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폭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현재까지 경선, 단수 추천으로 103곳, 그리고 전략지역구 7곳에 대해서만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여의도 당사에서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명계 예비후보들의 단수 추천 여부와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받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고향인 충주 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인영 의원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 불이익을 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내용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에 이어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현역평가 결과까지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되자 지도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지역구 첫 경선 투표 결과에서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약진했습니다. 광주 동남구갑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인 윤영덕 의원을 눌렀고,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역시 현역 조우섭 의원을 이기는 등 친명 원외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크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72.7%인 184곳의 단수 경선 후보 등을 정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거의 경선에 붙이다 보니 감동 없는 무음 공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심 가득한 민주당식 공천과 비교되는 지점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서 경기 고양시청 총선 후보로 김연아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한 당 공관위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건에 대해 정리가 끝나지 않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엔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 있는 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짓지 못한 69개 지역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중 추가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통보 시점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네,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체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은 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명을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 추천 후보자 외에 4명은 국민 후보를 선정해 당선권 10명을 채우기로 한 건데 이를 두고 사실상 나눠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상원 의원 지역구인 울산 북구만 경선 없이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해 이 의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례선거에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지역구에서도 선거 연합을 통해 정권 심판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세력들을 민주당이 신원 보증하듯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1%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의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비례대표 때 투표할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이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25%로 집계됐고 개혁신당이 6%, 녹색정의당 2% 순이었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답은 48%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38%로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5%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네스 전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던 형수가 자신이 유출한 게 맞다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도형 씨요.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직전에 권도영 씨 측은요, 2022년 4월에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려다가 붙잡힌 그 시점 이후까지 이제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예. 이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는 22개월 말이고요. 예.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도 1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몬테네그로 측에 이송을 요청을 했었고요. 범죄 인도를 요청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한국에서 인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쪽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는요, 지금 이 가상자산, 이 테라 루나 사태를 보자면은 결국 이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그 과정에서 그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의 세초에 설계됐던 그 자체부터가 사실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만 해도 뭐 5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 권도영 씨가 한국인이고 뭐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나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인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도 당연히 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의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미 된 상태이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범죄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권도영 씨는 사실 이제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고요. 한때 권도영 씨가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뭐 젊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의 정말 빠른 추락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는데요. 이 테라 루나 사태, 사실 권도영 씨는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뭐 애플 MS를 거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탄탄대로를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티몬 창업자 신영선 씨와 손잡고 이 테라폼 레스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테라 루나 사태는요, 어떤 이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테라와 루나를 이제 1대1로 매칭해 둠으로써 어느 정도 그 가상자산이 교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둠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그 변동성을 우리는 잡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이 테라 루나 이 코인이 정말 급등하는 그런 가격을 보여줬는데요. 대규모 투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어떤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다가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마치 실물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코인의 가치가 불과 며칠 만에 99%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수십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정말 성공한 젊은 청년이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요. 대규모 투자 사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린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권도영 씨 혐의가 상당히 여러 개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는 혐의만 보더라도요. 자본시장법 위반, 뭐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 음모, 뭐 사기 조작, 시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도영 씨가 한때 일론 머스크로 불리면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추락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까?
일단 송환 결정은 이제 미국으로 내려진 것이고요. 예. 권도영 씨 측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룰 수야 있겠죠. 뭐 계속 미뤄질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그리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송환이 되려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일단 위조 여권에 대한 처벌 부분은 모두 처벌을 받고 나서야 그렇군요. 송환이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송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네.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죠.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 날짜를 받아두고 예. 송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네. 그 안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재판 출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룬다 해도 결국 송환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 미국으로 송환이 될 텐데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100년 이상도 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합니다. 어떤 시세 조정이라던가 그와 관련해서 사기 관련된 예. 어떤 경제 사범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지금 죄목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이제 1.5배까지 가중하여 보통 이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요 모두 더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뭐 증권 사기 혐의, 뭐 이쪽의 사기 혐의, 사기 음모 혐의가 각각 다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요 미국 법정에서는 징역 뭐 120년, 징역 150년 이런 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도영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점들 보자면은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징역 10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도영 씨가 도피를 지금 22개월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위조 여권 가지고 도피하거나 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몇 년형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조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한국에서 일단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사실 다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맞지만요. 통상적으로 뭐 징역형으로 봤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받아야 뭐 40년,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좀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곧 1심 판결 나올 텐데요. 110년 예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FTX 창업자 샘 배nkman-fried는요. 사실 권도영 씨와 많이 지금 함께 비교가 되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한때는 가장 큰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이 창업자가 여러 가지 사기 혐의에도 연루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 가상자산 투자한 사람들의 그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오는 3월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이 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11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도영 씨 사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권도영 씨 측도 결국 미국에 송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의조 씨 친형수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이건 해킹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이렇게 반성문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함이겠죠.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저 역시도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이 황의조 씨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다 조사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형수가 이걸 유출한 범인으로 특정을 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형수 측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해킹됐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그 사실 휴대폰이 해킹이 된다면 당연히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해킹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기소를 했을 텐데 왜 저런 입장을 펴느냐 사실 법조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결국 반성문이라는 이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상 이건 반성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결국 그냥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 자백한 이 내용을 좀 보자면요. 좀 황당하다고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이제 본인의 남편인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인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서포트를 해오고 특히 해외 활동을 하면서 매니저를 자통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반들을 모두 버리고 가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선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와 좀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 형 부부와 좀 거리를 두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 점에 불만을 품고 황의조 선수가 다시 우리 부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난 정말 반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황의조 선수를 뭐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점은요. 그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 영상 유출로 인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형수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고 또 하나 또 이 반성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영상 등을 편집해서 뭐 얼굴이 잘 나오지 않게 했다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본인의 어떤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어도 좀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한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 황의조 선수가 관련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강력 처벌을 원했다가 경찰이 형수다라고 밝히니까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성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휴대폰을 맡길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에 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일단 이 유출에 의해 있어서는 이 사건, 이 영상의 유출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황의조 씨 역시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나 불법 촬영 부분은 좀 논외로 하더라고요. 이 황의조 씨가 그래서 형수에 대해서 일단 명예훼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면은 처벌을 못하지만 이런 유출 혐의라던가 이로 인해서 협박을 당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 씨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기소를 하고 처벌을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반성문을 보고 황의조 씨도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게 반성문이라고 하지 않고 자백문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백을 하면서 여성의 얼굴 보이지 않게 동영상을 공개했다.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형수가 밝혔잖아요. 근데 불법 동영상에서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근데 정말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유출을 한 건 맞고 이걸 공개한 것도 맞잖아요.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그래도 조작을 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촬영물이 있었고 그를 유출했다면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어떤 용서로서 작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남긴 건 역시도 일단 지금 계속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황의조 씨를 협박하려고 이제 보낸 그 이메일 주소가 새로 만들어진 이메일 주소였는데 IP 추적을 통해서 그 이메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된 그 장소에 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해킹이 된 것이라던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본인의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은요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유죄로 확인이 되면은 사실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 내지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괘씸죄가 더해져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겠다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측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형수의 방송문 자체가 황의조 구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예. 사건이 좀 복잡한 지점이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은요. 황의조 씨 역시도 어떤 이 촬영물이 유출이 된 부분,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자겠죠.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이 불법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죄로 다뤄지고 있고 이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가 이제는 피의자, 가해자로 지금 또 지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번 이 반성문을 보자면 황의조 씨는 뭐 전혀 몰랐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한 것이며 유출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반성문을 봤을 때 유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불법 촬영 자체는 계속 다퉈봐야 된다는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황의조 씨 측에서도 최근에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여기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박 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정보 유출되는 그 점 자체가 황의조 씨의 형량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까? 이 수사 정보 유출 문제는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수사는 사실 피해 사실 공포죄라는 것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수사 과정도 잘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나 언론에 빨리 뭐 공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나 부작용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다 또 밀실에서 또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체도 수사가 일종의 깜깜이 수사라고 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황의조 씨 측에서는 뭐 브로커가 연루되어 있다는 브로커 연루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 과정이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되고 망신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이라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브로커의 어떤 개입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어떤 죄로서 다뤄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 혐의 그리고 2번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로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유출에 따른 협박을 받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황의조 씨가 출국 금지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했죠, 영국으로.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번에 이 유출 사건 그리고 협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형수가 이제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이상 재판에 따라서 그 결과 처벌이 나와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뭐 영상물이 있는지 여부,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건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네요.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재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고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가 지나서는 어떻게 될 건지는 이건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나온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유지했네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로 유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봤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지만 수출 증가세를 발판으로 개선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6%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소폭 밑도는 2.2%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2.3%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보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에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동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69% 오른 2671.69에 코스닥 지수는 0.48% 오른 868.22에 각각 개장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송에 2,662.24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867.26, 어제보다 0.37%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원 내린 1,333원의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32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명동 입구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으로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죠. 서울시가 명동 입구에 정류소 2곳을 신설하고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는 등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정복부입니다. 네, 서울시가 도심의 버스 열차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는 버스 대란이 벌어졌던 명동 입구를 비롯해 도심 곳곳 광역버스가 밀집한 정류소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광역버스 정류소를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명동 입구에는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정류소 2곳을 새로 만듭니다. 이 2곳에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정류소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광교 정류소에는 일주일간 계도 요원도 배치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 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고 일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에서 21km로 개선됩니다. 남대문 세무서 정류소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중 10개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로 이전합니다. 기존 중앙버스 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새로 만들어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면 한 개 도로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내 정류소 조정, 연내 노선 조정을 추진합니다.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와 노선 조정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 경로 변경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명동 입구 5개 노선은 운행 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하도록 하고 2개 노선은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늘도 여야는 공천 작업의 속도를 내면서도 상대를 향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최근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문제를 바로잡고 정권 심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일 쌍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은 공천에서 순항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으로 자기 범죄에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막판 전략공천과 경선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민주당 여전사 3인방으로 부르면서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산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의 공천을 신청,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경선 떨어지면 바보가 되거나 이기면 장군이 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죽이나는 보도를 봤습니다. 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 내막을 잘 알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천으로 자기 범죄에 변호사비 대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분열과 갈등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말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홍임 전 국회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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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잠시 뒤에요.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최대 관심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공천이 되느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대변인께서는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공관위 발표하는 내용을 아무리 당 대변이지만 미리 알면 안 되죠. 내용은 모르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예전에 본인이 뭐 의원 생활을 했던 그 지역에 나가고 싶어 하고 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어떤 무게감도 있고 상징성도 있으니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싸워달라.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서울 송파갑에 가서 뛰어달라 그랬다면서요. 예,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직접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 전 실장께서는 뭐 아직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북 충주로 내려가라 이렇게 권유했나 보죠?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인영 의원께서도 지금 뭐 장관도 하셨고 지난 정권에서 지금 한 그 지역에서 서울 구로 지역에서 사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위치와 상당히 좀 거물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고향이나 조금 더 이렇게 양지보다는 험지 쪽 가서 좀 한번 해달라. 당과 당을 위해서 해달라는 뭐 그런 권유들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빈 의원께서는 뭐 원래 이 공천 때마다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자,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원하는 중성동 을이죠, 거기가.
안 주려고 하다 중성동 보니까. 갑 맞죠? 중성동 갑이죠. 예. 그리고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구로 갑을 예. 안 주겠다는 의지인 예,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본인이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예. 오늘 이제 좀 이따 발표될 그 공천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아, 예, 예. 두 사람 특징은 역시 친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은 대통령 실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통일부 장관을 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한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라 그러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렇기 심플하다. 때문에 예. 더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는 뭐 여러 차례 공사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번 총선의 의미, 규정은 정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고고 네. 이 총선 결과는 본인의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네. 말씀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자꾸 저는 이제 물론 당 대표로서의 이제 또 책임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저희들이 단 한 석이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 후과 그다음 책임을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네. 말씀 드리고요. 예. 좀 전에 두 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롯이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제 여당에서는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를 분간을 못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예. 정말 인적 쇄신이 되는가, 정말은 새수를 새부대에 담는가, 떡잎이 지고 있고 새순이 돋는가 이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예. 두 분 총리께서 우리 예. 당의 원로이시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 고언을 주셨는데 저희 뭐 지도부나 당에서 새겨들을 얘기들이 있으면 충분히 저는 새겨들을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하위 20%그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예. 하시는데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언론에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다 아는데 그 29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느 지도부가 그걸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 됩니다. 예. 누구를 특정인을 어떻게 점수를 바꿔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외부인으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이 수개월을 평가를 하고 예. 여론조사를 하고 다면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본인들께서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과도한 억측이나 공세들이 있는데 시스템으로 따라 이루어진다는 게 결국은 다 증명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의 말씀 들어봤고요. 근데 그 결자해지 주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인 원칙, 객관성 훼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 이낙연 공동대표의 목소리를 듣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탈 없는 공천을 해나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개혁적이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민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민주당의 공천이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 공천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끄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찾아가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흥민이 딱 껴안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그 참패의 원인이 자멸이라는 것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하위 20%에 들어갔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의원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도 여쭤봐야 되니까요. 어떤 분은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찾아가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호민 의원께서는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봐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재명 대표예요. 예. 그럼 손흥민은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지지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지금 예. 한 대변인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론조사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NBS 여론조사 보니까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지금 8%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9개 항목이라는 건데 네. 결국은 정성평가에서 지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가 박지원 전 원장이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박지원 원장은 이제 경선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박지원 원장은 떡잎에 해당하는 분인지 새순에 예. 해당하는 분인지 그것도 궁금한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강인이 손흥민을 찾아가서 사죄하듯이 산뜻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럼 누굴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예.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는 지금 뭐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있는데 예. 이게 50일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고착화되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일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공지를 하게 돼 있어서요.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1,00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이 31%로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휴대전화, 가상전화 방식으로 100%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항상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정의원 의원께서는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이재명 계속 대표가 밀어칠 직접 것 가서 같아요. 수습할 가능성이 저는 이렇게 대해서. 봅니다. 예.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 당이 좀 뭐 하향세 아니냐, 네. 국민의힘은 상승세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데요. 예.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번 총선의 본질이 지금 많이 가려지고 있죠. 가령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무능이 계속적으로 가려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총선의 본질을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투영될 것 같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대량 이제 경선 예비조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보수층에서 응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러게 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들 과정 있지 않습니까? 친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천이 됐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도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과도한 어떤 뭐 갈등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는 시선이 있을 거고 저는 집단 지성을 믿는 게 결국 인적 쇄신과 저는 당의 분열이라는 거는 거의 국민 시선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 인적 쇄신이고 이쪽으로 보면 국민 분열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천이 여야 공천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박정원 원장이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의 재의결을 위해서 아무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저는 다 같이 간다. 그럼 역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의 현역 의원들 모두 공천 준다고 하면은 저는 분란 나겠습니까? 정말 저 많은 숫자를 우리 국민들은 바뀌기를 바라고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만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 발전시켜주고 대한민국 정치 바꿔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공천 준다고 하면 이런 분란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하지만 국민들 보시면 나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환골 탈퇴의 진통을 겪고 있구나.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의총에서 아주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질 않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불거진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 20%에 왜 대부분이 지금 비명계냐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공정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문제 없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당에서 진행된 거는 거의 맞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저도 이제 의총장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당 사무총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정 부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체로 당에서 진행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에서 이건 뭐 역대 어느 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총선도 마찬가지고 정치 신인이랄지 아니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공천을 놓고 적합도 조사는 여러 차례 할 겁니다. 예. 하면서 이제 조사가 되는 거고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네.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뭐 공천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신인들을 놓고 돌리는 거 어찌 보면 저는 그분이 이 지역에 갔을 때 예, 정말 적합도가 맞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20% 하위 예. 평가인데 대략적으로 한 31분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10% 20%로 밝힌 분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안에 비명뿐만 아니고 친명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일단 뭐 전략선거구 5곳을 발표를 했죠. 마포구 갑, 동작구을, 경기의정부을, 광명시을, 충남 홍성군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5곳 얘기했고 경선 지역도 4곳 정도 발표했고요. 단수 후보 지역도 쭉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동대문 갑 안규백 후보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있는데 단수 공천됐고요. 동대문을 장경태 후보 최고위원 그대로 또 공천 받았네요. 그리고 역시 또 친명으로 통하는 박찬대 후보도 공천을 받았네요. 예, 단수 공천 됐습니다. 자, 먼저 어느 지역을 먼저 볼까요? 먼저 전략선거구 때 서울 마포구 갑이요. 여기가 어디죠? 노웅래원 지역구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노웅래원 지역구는 일단 전략 선거구가 됐다는 것은 전략 공천 지역이 됐다는 것을 당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전략 선거구 같은 경우도 전략 후보를 선정해서 공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략 선거구 내에서도 현역 의원이 빠지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경기 광주을 같은 경우도 3인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지금 뭐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 예. 후보들이 경선으로 할지는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예요? 혹시 뭐 아시는 지역이? 글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단수 추천된 곳 있잖아요. 예, 단수 추천된 곳. 안규백, 장경태, 예. 그다음에 인천에 예. 강령인가요? 장령인가요? 예. 그다음에 박범계 뭐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략 선거구로 된 마포갑, 동작을 이 지역을 포함해서 네. 의정부, 광명, 홍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네. 누군가를 단수 공천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 몇 군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그 여성 전사, 예. 뭐 그 중에 몇 명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뭐 안규백 위원장이랄지 예.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하시고 네. 박범계 의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좀 웃었던 미소를 지었던 얘기가 예. 또 지도부인데 이걸 친명으로 구분하겠구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표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최고위원 미리 단수 후보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저는 우리 당을 좀 흔들거나 이런 쪽에서 이관계 비슷하게 자꾸 친명 비명을 하는데 네. 그럼 박범계 그 의원이 친명입니까?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구분은 이제 친명 비명 나누는 거 의미가 없고 예. 여기에서 조사할 때는 다 분명히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우리 민주당은 다 적합도 조사를 해서 1위 후보가 2위 후보 간에 최소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 예. 당원 당규, 특별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단수 후보로 지정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네. 당시에 그 당대표 경선할 때 지도부에 대해서 예. 그때도 언론에서 거의 친명이었고 고민정만 뭐 친문이다 뭐 예. 그랬었는데 예. 실제로 이번에 고민정 후보가 단수로 공천이 됨으로써 네. 사실은 다른 친문들의 경우에 더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전망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임종석이라든지 또는 임종석 전 이인영 비서실장, 지금 이인영 이번에는 의원 안 나왔는데 다선이었기 때문에 뭐 충주로 가라는 얘기를 안규백 위원장이 했다 그러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정성호 그다음에 정청래
그다음에 조정식 같은 분들은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입장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률적으로 아주 단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선이 분명하구나라고 오해할 정도의 그런 공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말씀하세요. 이제 현장에 기자를 할 때도 그때 계파별로 이제 언론에서도 표도 그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의원들이 이제 A 계파로 넣는데 전화 옵니다. 자기는 A 계파 아니다. 그렇죠. B 계파다. 예. 또 B 계파에 빠진 분 또 전화 와요. 나 좀 네. 넣어달라. 그 정도로 의원들을 어떤 이렇게 뭐 분류를 할 때는 정말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라면은 정말 제대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몇 개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단수 후보 공천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현역 의원들이 그분들 정말 누가한테 물어봐도 어지간한 기자한테 물어보면 모두 비명, 이른바 비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을 몇 개 언론사에서는 모두 친명하면서 제목을 답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의원 한 분은 지난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 경쟁 후보 쪽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공천 잘 받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단수 공천. 예. 이런 식으로 언론도 너무 과도하게 잘못 분류하거나 이렇게 프레임에 그냥 휩쓸려가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네. 특히 너무나 많은 분들 지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경선 결과 발표 났는데 호남 지역 전현직 의원들이 붙었어요. 제가 압니다만 두 분 다 친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이 경선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친명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 저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모두 친명, 비명, 뭐 반문, 친문, 친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정말 우리 민주당을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게 하루 이틀은 먹힐지 몰라도 총선 때까지 먹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잠깐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제원 하태경만 억울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텃밭 해운대 버리고 수도권 험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분 아닙니까? 아무도 안 따라왔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해운대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경선은 붙여줬을 것 같거든요. 안 되면 바보 되는 거고 이기면 이제 뭐 장군 되는 거고 서울에서 승리를 하면 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남 중진 중에서도 어쨌든 서울수도 먹힌다. 이러면 우리 당의 체질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공천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조용한데 너무 조용해서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무음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민주당이 바로 그러한 그 논란이 굉장히 셌고 예. 특히 박용진, 윤영찬, 김영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그 논란이 없는 것이고 조용한 것이고 예. 또 기존 의원이 많이 공천이 되거나 경선 후보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예. 지금 하태경 의원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윗돌 아랫돌 재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것들 빨리 파악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하면서 잘 찾아보면 대부분 이 양지로 갔다 경선을 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죽하면은 예. 보수 언론의 제목이 그겁니다. 장제원과 하태경만 바보 됐다.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은 제가 완전 바보는 아니고 한 반 바보는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 최측근이 거기를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거 누가 봐도 예.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나중에 4년 뒤에 컴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이런 것들 비록 지금 우리 민주당에 쏠려 있어서 부각가 안 되지만 바로 드러날 예.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냥 후회 많을 것 같아요. 있으면은 그냥 경선을 하거나 공천 받았을 텐데.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 단 한 명도 컷오프되거나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 공천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말 감동과 희생이 없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공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하태경 의원 지금 얘기하지만 바보 아니면 장군 얘기하던데 네. 본인이 빠진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대통령 검사 후배 갔어요. 예. 주진우 그 법률비서관. 네. 이분 한 분만 문제도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천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이 한 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과대학 후배, 사법연수원 예. 동기 그냥 공천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법연수원 동기 공천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파악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박지원 전 원장 그렇긴 한데 국민들 믿고 가는 선거에서 뭐 물론 뭐 표만 들어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 말씀 뭐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 대표, 민주당 공격하는데 네. 저는 저런 자세가 국민들 본인 지지층에서는 야, 속 시원하다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정말 중도층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런 자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정호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정호김 이렇게 박지원 전 원장 말은 지금 TK 뇌관이 남아 있다. 대구 영북 지역. 자, 국민의힘 공천.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검법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제3지대 개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되도록이면은 현역 의원의 일탈 내지는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고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장차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 나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이 단수 공천이 되거나 또는 경선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오히려 마치도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역설적이지만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경선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이나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저지되거나 그런 그 인식에 그런 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TK에서 경선을 함으로써 그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때문에 아무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출마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이 그러면 쉬우냐? 쉬운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맹우 전 시장하고 붙고요. 또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하고 붙고 이게 이제 아마 볼만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그 민주당의 그 친명 비명 논란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의식입니다. 네, 자 컷오프 발표 그리고 또 TK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뭔가 나올 것이다, 갈등이 노출될 것이다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전축원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니까 존중하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법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나요? 아마 자체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저희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주동자 배후 수사라는 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의협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를 묘사한 것은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지금 요새 텔레비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럼 사람은 환자들은 그럼 죽으란 말입니다. 진료가 취소되는. 안녕하세요. 빨리 필요해. 감사합니다. 설명을 더 쳤다고 빨리 클리어 시키라고. 빨리 클리어 시키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우리 땅 독도를 겨냥한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관료를 파견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고요? 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1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정기국회 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보수 성향 신문인 요미우리는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사설을 내고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네, 한편 시마네 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네요. 네, 시마네 현이 오늘 오후 1시 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발족한 직후 2013년부터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전쟁 범죄의 역사를 미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대원들이 지난해 5월 원양 장기 항해에 앞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일부 희망자들이 제복 차림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건데요. 해상자위대 수장이 사카이리오 해상망료장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배했다며 문제 삼지도 조사할 방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망료 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위성 내부 규정에는 부대의 종교 예배소 참배와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에는 군마현이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던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하는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희석하거나 지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알렉세이 나발리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남성들에게 입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텔레그램 뉴스 채널 루톤다 등을 인용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찰 구치소에서 풀려난 추모객 가운데 최소 6명이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독립언론 루스뉴스는 석방 2시간 전 입영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하더라는 한 남성의 말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16일 나발리 사망 이후 최소 400명의 추모객을 체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법원에서 냉동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공수정에 성공한 후 남은 냉동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판결이라며 환자와 병원 모두 배아를 냉동하려 하지 않을 거란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체외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마다 새로 난자를 채취해야 해서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한화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대우하며 레전드의 귀환을 맞았습니다. 먼저 양시창 기자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KBO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화와 맺은 계약 기간은 8년, 총액은 170억 원입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중간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양의지가 두산에 복귀하면서 맺은 4+2년에 152억 원 계약을 훌쩍 뛰어넘는 KBO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빅리그에서의 11시즌, 186경기에 나와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리그 에이스급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14승 5패에 평균 자책점은 2.32로 MLB 전체 1위에 오르며 올스타전 선발로 나서는 영예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 등 3차례 수술대에 올라 힘겨운 재활 시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결국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올 시즌 전격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류현진은 리그 최고 대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때부터 꼭 한화로 돌아와 보답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류현진의 KBO 리그 통산 성적은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2.80. 복귀와 동시에 백승고지 점령을 눈앞에 둔 류현진은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한화 선수단과 함께 본격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친정팀 한화 이글스로 돌아오면서 당장 한화는 올 시즌 가을 야구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력 강화로 5강 가능성이 점쳐지던 한화는 이제 안정적인 5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만년 꼴찌 후보로 최하위권을 맴돌던 한화가 류현진의 가세로 변신 채비를 갖췄습니다. 류현진의 자로잰 듯한 체인지업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의 160km 강속구를 앞세운 토종 원투펀치. 여기에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 김서현, 황준서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06년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과 MVP를 동시 석권했던 류현진은 7시즌 동안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두 차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통산 78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부활한 지난해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142.3km. MLB에선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KBO 리그 평균 구속 143.8km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과 커브 등은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경력은 있더라도 일단은 건강한 시즌을 또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뛰었던 실력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합류에 최은성과 노시환, 베테랑 안치홍이 가세한 공격력도 강해지면서 단숨에 안정적인 5강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 후보 하나 이글스가 고향으로 돌아온 괴물 류현진의 합류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입장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퇴거 불응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 대통령에게 전할 의견이 있다며 입장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양팔을 붙들린 상태로 끌려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즉 AI로 만든 이미지 합성 영상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딥페이크 게시글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와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담을 넘어서 침입한 뒤에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폭행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전북 익산시 여산면 길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결국 쓰러져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집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서 달아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대구 신천동 원룸 건물에 들어가던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뒤에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남성은 미국인 유튜버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LCT 99층 전망대에서 뛰어내린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인 유튜버로 확인돼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일 출국한 걸로 보고 다른 1명의 신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11차례나 해서 실형을 6번 산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결국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울산 자신의 집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내륙과 해안을 제외하고는 눈비가 대부분 그쳐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강원 산간에는 이미 6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도 내일 아침까지는 산발적인 눈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4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